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가장 이른 시기에 계기를 찾아 다시 회담을 추진하겠다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미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중동발 악재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무력 분쟁을 이유로 다음 날 예정됐던 회담을 앞두고 조기 귀국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무산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며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 결례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경우 가장 빠른 기회로는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거론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불발에 따라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쟁점 현안은 여전히 해결 동력을 찾지 못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라인에 회담을 가장 이른 시일 내 재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둘째 날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한일 정상 간 대화도 건설적인 분위기로 진행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시간에 다른 정상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발 무력 분쟁에 한미 정상외교가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해법이 주목됩니다. YTN 홍미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에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며 이란의 핵무기 완전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를 떠나 귀국길에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나 벤스 부통령을 이란에 보낼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며 귀국해서 상황을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안에 들어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 이슈와 별개로 주요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추경안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도 염두에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인간 채무와 아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불거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일단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신상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 위원장의 설명을 또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 지지율 관련 질문에는 출발 때보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추징금과 세금 등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이라며 거듭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총리 후보자로서 적극적인 공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모두 11명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권에선 허위 차용증을 동원한 쪼개기 후원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위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김 후보자는 하루 만에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밀린 추징금과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정치적 미래도 없던 자신에게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낸 헌금이 2억 원에 달하는 등 세비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헌금 낸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특히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준 전처를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선 한 사내로서 무기력하고 부끄럽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극적인 공개 행보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전에 열린 외교, 사회 등 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선 이렇게 주문했고, 내란으로 실추된 국격 회복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오후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한국 외교 안보의 확실한 근간으로 하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개 일정 중엔 정책 행보에 집중하며 개인적 의혹 제기는 대부분 SNS를 통해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수입원이던 세비보다 지출이 많고 재산 증식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여야 원내 사령탑이 처음으로 회동했는데 서로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민감한 쟁점 현안을 두고는 뼈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홍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통 끝에 확정했지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여야 간사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청문회 일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이틀을, 야당은 사흘의 청문회를 주장하면서 갑론을박이 오갔는데요. 최종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종배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를 이틀로 줄이는 대신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응하는 것으로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등은 내일 오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특위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오후 2시에 열어 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정은 확정됐지만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모 씨와 아들 유학비 출처 파악을 위해 전처 등 예민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새로 취임한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습니까?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첫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사령탑은 서로의 당선을 축하하는 등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동을 시작했지만 현안을 두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경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국민의힘에 우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해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등의 자리를 놓고 국회 관례대로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며 맞섰는데요. 차례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법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위는 여당이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오랫동안 지켜져 온 정신이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앞으로 다른 원내 지도부까지 포함해 만남을 정례화해서 현안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도 회동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협치를 당부했고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추경에 협력하겠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다면 견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 8명의 임명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 대면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혁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예, 내란 특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은석 내란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8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으로부터 추천을 의뢰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형수, 박옥수, 윤태용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로 전달하기로 기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특검보 후보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8명의 면면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로 정하고 검찰 측에 제공을 요청했는데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전 출근길에서 아직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특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은 서울고검에 출근하지 않지만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 여사 대면 조사 의지를 밝혔다고요? 민중기 특검은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에서 연락이 온 바는 없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김 여사가 지명을 이유로 입원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번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지금은 준비 작업부터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민특검은 준비 상황과 관련해 사무실 후보는 최종 2군데를 놓고 협의 중이라며 곧 정해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민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는 산림을 총괄하는 지원단장에 검찰 부의사관인 홍지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총무과장을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도 기자들에게 준비 상황을 설명했죠? 네, 이명현 최상병 특검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특검보 후보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겠다며 검증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법무관이 우선이냐는 질문에는 관계된 분이 많아 그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특검은 다만 박정원 대령 변호인이던 김경호, 김정민 변호사의 협류는 둘 다 불가능하다며 불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대통령실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검증 작업 중입니다. 예. 이 특검은 타기관과의 파견 인력 협의 등은 특검보가 선정된 뒤에 할 예정이고 고위공직자 수사처와의 수사실무 협의도 특검보 인선 뒤에 이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사무실 후보를 서초동 일대 2군데로 압축하고 답사까지 마친 상태로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도 특검과의 협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취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10명 이상을 파견해야 한다며 특검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6명을 파견하게 돼 있는 최상병 순직 사건은 공수처가 주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수사진 중심으로 파견 인력을 꾸릴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협조를 요청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군 방첩사령부 사건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방첩사 수사 인력 중심으로 파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최상병 사건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란 사건에 매진하면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혐의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에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관여한 사실도 없지만 필요하다면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조사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견서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소환 통보일인 19일까지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인데 만약 조사가 무산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구인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G7 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 중인데요. 원래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자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네, 한미 두 정상 간의 첫 만남,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석한다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일종의 확정까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국 정상이 만남은 열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있고 미국이 중재역을 통해서 어떻게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어떤 급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후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게 된다면 그 장이 아마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에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현지에서 말이죠. 한일 양자회담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본에 대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서는 조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미일 군사 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하는 것은 친일 행위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 동맹, 경제 동맹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일단 1단계 첫 번째 단추, 신뢰를 먼저 회복하자. 이런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올랐던 2021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흔한 예는 아닙니다. 그 전용기 안에 기자들이 계속 동행해서 가기 때문에 자주 열리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자리에서 이 자리 환경 자체도 안정적으로 문답을 받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한 번씩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아마 미국 방문길에 유엔 총회 참석 귀국길이었던 걸로 저는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은 아니었고 귀국길에 회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이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례가 좀 드물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굳이 형식 같은 거를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만나서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이번이 첫 기자간담회 아닙니까? 이제 취임 후 한 열흘 지났는데 안에 뭐 준비해서 기자들과 뭐 간담회를 가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나 이제 내용이 축적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통해서 이 지난 10일간의 어떤 뭐 소외라든가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번 G7 회담의 참석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기자들이 또 다양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가감없이 또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이후에 언론과의 소통도 이런 방식으로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기자회견을 언제 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런 뭐 이 불필요한 논의들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언론과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봅니다. 예, 뭐 대변인은 잘하고 있느냐, 뭐 좌석은 좁지 않느냐, 혹은 배제된 언론사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소통 방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언론과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한 열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야지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또 잘 전달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따로 국내에 있을 때 이제 시간을 미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용기 안에서 마련한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G7에 대한 의미 부여를 좀 더 미리 해두고 싶어서 아마 전용기 안에서 현지에 도착하면 바로 아마 이동을 되기 때문에 기자들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용기 안에서 G7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첫 외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기자들한테 잘 설득하기 위해서 전용기 안에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첫 외교 행사에 김혜경 여사도 같이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을 때 그때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서 좋지 않게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여사가 같이 가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비용이 많이 든다. 왜 굳이 가느냐라고 비판했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영부인이 이렇게 국제 행사에 같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부인이 가는 거 꼭 필요하면 가야겠죠. 그리고 한국에 좀 한복 입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저렇게 한국의 어떤 우아함이라든가 영부인에서의 품격 같은 거 보여주는 거 그거는 좋은 거지만 지난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거에 비하면 좀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 민주당에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요.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계속 뭐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문제 제기 또 국민의힘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초대 총리의 인사청문 과정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뭐 직접 확인을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와 수석 그 최고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호흡은 맞췄지만 개인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니까 혹시라도 언론 또는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제기하는 문제 중에 결정이 될 만한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었던 것 같고 김민석 후보자가 계속 밝히는 입장과 같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처럼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없을 정도의 결격 사유 정도는 아니라는 뭐 보고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뭐 이 결론은 24일, 25일로 이제 날짜가 잡혔으니까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상세하게 소명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뢰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직접 물어보니 이제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김민석 후보가 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와 함께 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김민석 후보에게 물어봤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김민석 후보 괜찮아?
네, 대통령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래, 인사청문회 준비 잘해. 라는 수준의 대화만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 한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슈가 있었죠. 의혹이 있었을 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된다라고 하면서 임명을 강요합니다. 임명을 강행하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합니다. 자, 이런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가진 의혹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오늘 10가지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격파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의혹을 더 부풀리고 있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임명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 사태처럼 국정 동력의 블랙홀,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힘있게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국무총리 이슈로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이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정무적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여야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두고서 사흘이냐 이틀이냐를 두고 이렇게 난항을 겪었는데 결국 이틀로 합의를 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주장 자체가 좀 무리입니다. 지난번에 누구였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때죠. 그때 이제 3일 얘기가 나왔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실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답하기에는 말로써 이 의혹을 다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해서 3일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것이었고요. 이번 경우는 지금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김민석 후보자는 SNS 또는 간단한 기자의 문답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들, 청문위원들은 관련 자료 요구를 하고 받고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틀 안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문제 제기들이고요. 굳이 3일을 하겠다는 건 3일 동안 정치 공방을 계속하겠다는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틀로 합의되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3일 요구 자체가 무리였기 때문에 대화 과정에서 이틀 안으로 충분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소명 내지 문제 제기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틀로 양보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다수다 보니까 이제 힘에 의해서 저희가 양보라기보다는 좀 밀려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보면은 자료 제출 요구를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잘 안 해서 3일 동안 직접 묻고 답하느라고 3일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민석 후보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가 총 97건 있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답변한 것은 단 2건밖에 없다. 지금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 채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부인도 지금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모친도 관여되어 있다. 그리고 후원 회장도 관여되어 있다. 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인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협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을 해야 되지만 저는 여야 협의한다 그러면 나흘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청문회의 비협조적인 국무총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틀은 불충분하다. 3일 내지 4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앞으로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을 밝히는 국민청문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근데 10대 결격 사유라고 밝힌 내용을 보면요. 실제는 1억 4천 사인 간의 채무에서 파생된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내용이 7가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녀와 관련된 이 입시 문제에 대한 의혹, 하나는 위장 전입인데요. 사실상 지금 공방하고 있는 거는 딱 2가지입니다. 정치 자금이 불법으로 수수된 게 아니냐는 문제하고 자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혹시 입시 관련된 위법이나 이 비위가 있지 않느냐 이게 2개로 압축이 되는데 그걸 굳이 10개로 쪼개서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한 것도 다소
비상식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내용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은 일단 과거 2002년하고 2008년에 정치자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유죄로 인정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근에 어떤 검찰의 뭐 수사처럼 그때에도 역시 김민석 그 후보자의 당시 처지에서 다소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상당한 고초를 겪었다, 이런 부분 소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 사건의 경우 당시의 정치자금법은 지금과 다릅니다. 당시 2002년 대선에서의 불법 이 대선 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2002년부터 대선 이후에 상당한 이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노무현, 이회창 양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을 때 그때 같이 결부돼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이 수긍 가능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1억 4천의 4인간 채무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파생해서, 그래서 그러면 2020년부터 사실상 세비 수입으로 이 변제하기 시작했다는데 어떻게 이 변제가 가능했느냐,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이제 문제들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2번, 3번에 걸쳐서 SNS에 글을 올린 내용들을 보면 상세하게 금액을 다 맞추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적어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금액과 관련해서 실제 수익 대비 변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다 소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될 일 같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는 표적 사정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을 빌려준 분들에게 눈물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SNS 의혹 해명이 어느 정도 이 의혹을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수입보다 훨씬 많은 지출,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지출이 있는데 그 지출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불법 정치자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된 불법 정치자금, 그건 이미 끝난 건입니다. 끝난 건이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얘기한 것은 지금 새로 제기된 돈 문제인 거고, 그 돈 문제가 만약에 불법이 맞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법원에 확정된 불법 정치자금 이미 끝난 사안이다 말씀드리고요. 수입을 초과한 지출, 아까 이 2배가 넘는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자산 형성,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자산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은 조의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강연료 이런 기타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재산 변동 내역이 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과도한 이제 기부 내역도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헌금이라면 얼마 정도 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소득이 불투명하고 경제활동도 좀 불투명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헌금을 2억이나 낼 수 있는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2억이라는 거액의 헌금을 낼 수 있었느냐,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자녀에 대한 입시, 자녀가 지금 국회에서 마련된 국회 세미나라든가 또는 이제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아빠 찬스를 동원해서 도움을 줬다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비 문제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의 칭화대학교 석사, 과연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시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 기간에 어떻게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딸 수 있었느냐, 분신술이 아니고서는 중국과 부산을 그렇게 오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 전입 의혹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의혹이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동문서답하면서 표적 수사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분노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동문서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을 수 있냐면서 돈의 출처를 묻는 건데, 자꾸 나는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쓴 거다, 내가 헌금 낸 게 잘못됐냐, 이렇게 논점 일탈을 한다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출이 될 수 있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밝힐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돈의 문제에서 출발점은 1억 4천만 원의 사인간 채무입니다. 이게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문제제기가 시작해서 결국에 그러면 원래 있던 추징금을 갚아가는 과정,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1억 4천은 안 갚을 의도로 애초부터 빌린 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통상 불법 정치자금에서는 차용증이 쓰여지는 경우가 없고요. 두 번째는 공직에 있는 경우에 이걸 재산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갚을 의사가 없이 사실상 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에서 차용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차용증을 당일날 특별한 용처, 그러니까 미납된 추징금의 가산과세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날 갚기 위해서 1억 4천을 차용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재산신고 과정에서 2020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매해 사인간 채무로 기재가 됩니다. 이게 사인간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이게 돈이 어떤 누구한테 빌린 돈인데 안 갚는 상태로 계속 있다고 하면 이거 안 갚을 의도로 빌린 돈 아니야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이걸 갚지 않을 의도로 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면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빌릴 때부터 빌려주는 사람도 이건 안 갚았던 되는 돈이라고 했으면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두 가지 점에서도 이걸 정치자금으로 단정해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차용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9명한테서 같은 날 한 날 전부 다 빌렸다라고 지금 차용금 했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걸 갚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용금을 과연 9명한테 동시에 정읍에 있고 경기도 어디에 있고 서울에 어디에 있고 한 분들 다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차용금을 빌릴 수 있느냐, 서류 작성까지 하면서 과연 이게 분신술이 아니라면 가능하느냐, 따라서 이거 자리를 마련해준 강신성 씨라는 그리고 후원회장이 본인 돈을 9명에게 나눠줘가지고 허위로 이렇게 후원한 것처럼 꾸민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자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자 납입 내역을 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본인 이자를 냈었으면 이자 냈다, 그 간단하게 계좌이체 내역이라든가 언제 어떻게 이자 냈다 증명서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용증에 만기가 있는데 그 만기가 지나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은 상환 독촉을 하지도 않고요. 또 빌린 김민석 후보는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무총리 후보로 임명되니까 어느 날 갚았다고 하는데 그럼 갚은 돈 9천만 원 어디서 또 빌려온 겁니까? 지금 현재 본인은 신용 대출로 빌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신용 대출 은행에서 증빙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공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도대체 돈의 출처가 의문투성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계속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 오전이면은 증인과 참고인을 이제 확정을 해서 오후에 채택까지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어느 범위까지 증인을 부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이 지금 배우자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배우자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후원회장 그리고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 이런 분들 그리고 김민수 후보가 그때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까지 부르라고 그랬는데 검사는 사실 부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유죄 확정을 한 사람은 1심, 2심, 3심의 판사들이 확정한 거거든요. 정 본인이 원한다면 판사를 불러야겠죠. 이렇게 돈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증인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모친이 가지고 있는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에 전세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이 김민석 후보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세 계약하고 나서 2달 뒤에 지금 현재 부인이 다시 전세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그 건설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금 어디에도 그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또는 전세금을 돌려줬다는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혹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빙자한 혹시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모친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그 지역 건설업자도 같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증인과 참고인은 뭐 내일 오전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죠. 어떤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가족을 부르는 사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처, 현 배우자, 지금 말씀하시는 또 모친. 그러니까 뭐 돈의 흔적만 있으면 마치 이걸 불법 정치자금인 것처럼 가정 또는 단정해놓고 무조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건데요.
역대 청문회에서 보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도 후보자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일을 굳이 인사청문회장에 불러서 그냥 망신주기 하고 계속 정치 공방하고 이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엔 사실 사실관계의 실체를 규명하는 걸 떠나서 후보자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중에 몇 가지라도 그나마 이 틈이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걸 빌미로 사실상 이 결격 사유가 돼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다분히 정치적이고 공격하고 모욕 주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증인 신청에 민주당이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합리적으로 제기된 문제 수준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 배우자, 현 배우자, 부모, 관련된 누구라도 가족들, 특히 가족들을 청문회장에 불러 세워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들이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당이 받아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줘야죠.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논리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 그 논리였었거든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에게 돌려주는 게 맞죠. 그게 자기 말을 했던 것과 일치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얘기가 원래 법사위원장은 2년으로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더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야당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달라진 더 큰 범위에서 달라진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 돌려주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 원내 대변을 하는 시절에 법사위는 야당이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이 좀 나서서 중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했던 거 맞습니다. 근데 20대 국회 안 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기 상황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이 법사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이 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이게 국회 묵시적 합의처럼 내지 규칙처럼 정해진 바가 아니고요. 매해 국회 원구성 때마다 협상의 대상이 된 것이고 늘 갈등이 있었던 요인이지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실제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야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완전히 대화가 실종되고 협치가 부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내는 정치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고 결국 민주당은 계속 대화를 요구했지만 안 돼서 그 입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30번이 넘습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법사위원회를 대통령의 거부권처럼 악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럼 여당으로서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 이후 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여야가 뭐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처리를 하더라도 법사위가 입법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송원석 원내대표 당내 혁신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5대 개혁안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함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김윤태 비대위원장도 본인도 내 혁신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번 6월 30일까지 되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을 포함해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송은석 이제 원내 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혁신의 위원장으로 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혁신안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젊고 기존의 어떤 오래된 이제 그 국회의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보다는 좀 젊은
그리고 생각이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의원들이 한다 그러면은 좀 더 혁신에 힘이 실리고 좀 더 신선한 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젊은 개혁 기수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는 방법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거취가 결정되고 혁신위가 다음 지도부에서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 야심차게 5대 개혁안을 던지긴 했는데 지금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고요. 당내 메아리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친윤이든 친한이든 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의원들이든 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5대 혁신안이 당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뭐 거의 뭐 사실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이 대선 국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패배의 책임이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롯이 질 만한 책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을 최소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의 실마리라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지만 되지 않을 일이었다고 보고요.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퇴임하게 될 경우에 명분 있는 퇴임을 위해서 최소한이 그나마 당원 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이 옳았다는 당내 검증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후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혁신위를 통한 혁신은 무엇이 됐든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이 역시도 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재섭 의원, 기혁신당 이준석 의원 만나서 저녁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하면서 굉장히 이제 대선 이제 경선이 굉장히 지각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온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오 시장이었었는데 본인이 이번 대선 패배를 보면서 느낀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소장파 출신이에요. 국회의원 할 때 국회 단 한 번만 하면서 소장파로서 역할을 다 하고 또 오세훈법이라는 선거법을 만들고 본인이 국회를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미지로 소장파의 개혁 이미지로 서울시장까지 도전해서 쭉 지금까지 정치 이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마도 본인이 과거에 했던 개혁 소장파로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좀 더 이제 큰 그림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에 또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 소장파들에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라든가 어떤 가능성 이런 거와 함께 좀 자기 우군을 만들기 위한 그런 뜻도 좀 담기지 않았겠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성원 의원이 얻은 30표가 사실상은 원내 친한계 최대 결집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등판 관측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김문수 후보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친한과 친윤 의원 간에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다툼이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김문수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출마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사실은 지금 당대표 자리는 이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로 이 대선 패배를 수습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당내 갈등도 수습해야 되는데 친윤과 친한 간 갈등이 사실 화해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지금 번져 있기 때문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건 분명하고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지금 당대표직이 정치 여정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자리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부분을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김문수 후보를 내세운 친윤이 당권을 잡고 그 당권에 기반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도하는 상황을 그냥 좌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의 행보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행보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할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당권에 도전한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힘이 실릴 겁니다. 한동훈 후보를 막기 위한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쭉 한 번도 쉬지 않고 모든 당내 선거에 다 나왔거든요. 비대위원장, 당대표 이렇게 쭉 이어져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한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측근들도 이번에는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대선 출마해서 41%를 득표로 한 김문수 후보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1부 리그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온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2부 리그는 누구냐? 저는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두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3부 리그로 장동혁 의원 이런 신선한 분들 이번 대선에서 많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이번 대선의 결과 당의 어떤 흩어진 민심이나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1부, 2부, 3부 리그가 예상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당대표 차기 당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박찬대 의원이 과연 언제 출마 선언을 할까? 지금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의원과 친하다면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위기 당내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8월 2일로 전당대 일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조기에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정청래 의원이 조금 빨랐던 거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원들 사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약간 과열 양상처럼 서로 비판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박찬대 의원의 조속한 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당원들끼리도 누가 맞냐, 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약간 과열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우리끼리 그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정청래 의원이든 박찬대 의원이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는 데는 다를 리 없다. 다만 이제 스타일과 리더십의 문제를 가지고 당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아마 박찬대 의원도 곧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분 간에 건강하고 생산적 견적이 될 것 같고, 당원들도 서로 네거티브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이 멋진 전당대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일정에 잡혀있던 비회원 국가 정상과의 회담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배경으로 G7 정상들의 기념 촬영이 이뤄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일로 일찍 귀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to be back as soon as I can. I'm going to have dinner with these wonderful leaders, and then I get on the plane. I have to be back early.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 G7 일정을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이란 사태와 관련한 시급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가안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협상이 무산될 경우 이란 공습을 위한 벙커버스터를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중동에서 여전히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격 개입설을 진화했습니다. G7 회의에 참석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휴전 협상을 위한 귀국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La première présidence s'est exprimée il y a quelques minutes pour dire qu'il y avait des discussions qui étaient en cours, ce qui est une bonne chose. Et donc si les États-Unis d'Amérique peuvent obtenir un cessez-le-feu, c'est une très bonne chose.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G7 정상회의 이틀째 예정됐던 비회원국 정상들과의 만남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중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G7 정상회 일정까지 단축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최강의 벙커버스터를 지원하면서 군사적 개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타격했지만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 한가운데 지하 90m에 다량의 고농축 우라늄과 원심 분리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한 공습 무기로는 파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포르도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꼽히는 게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 GBU-57입니다. 지난 2004년 이란과 북한의 핵시설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기 시작한 이 폭탄은 지하 60m까지 관통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군의 전략 자산인 B2 폭격기로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포르도를 겨냥한 모의 훈련을 통해 같은 지점에 연달아 벙커버스터를 투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Fordell facility, which is buried in a mountain, is very difficult to access without unique bunker busters that only the U.S. military possesses.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군을 직접 동원하는 걸 꺼린 트럼프 대통령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외교적 중재가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하면 벙커버스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확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ou've got people in his base who are divided on it. And you've got those who favor it, and you've got those who fear it would lead to ever greater American involvement in the Middle East and in a war.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외교 기회를 잡을지 벙커버스터를 지원할지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내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내 모든 지역에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과 현지 우리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990선을 넘었던 상승폭을 반납하며 2,95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1.75%, SK하이닉스가 0.6% 올랐고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74%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780선에 복귀했지만 기관의 매도세로 0.21% 내린 775.65로 마감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아침 식자재를 납품하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탑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차량이 크게 휘청거리면서 도로 쪽으로 그대로 도주하고 이를 발견한 운전기사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지난 9일 충북 충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차량은 냉장고 가동을 위해 시동을 켠 채 멈춰 있었고 운전기사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습니다. 차 시동 켜져 있는 상태인데 올라갔다가 물건을 납품하고 내려오니까 차가 없어진 거거든요. 식자재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냉을 틀어놓고 이제 항상 A씨는 훔친 차량을 몰고 수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인도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서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까지 있어 사람과 차량 통행이 잦은 곳. 다행히 이른 아침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는 사고 차량이 출고 한 달밖에 안 된 새 차였다며 수리비부터 대차 비용까지 내야 할 판이라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차가 없어서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차량 수리비도 너무 많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경찰 추격을 피해 13km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6시 반쯤 안산시 원곡동 사거리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등 도주국을 벌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새벽 3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밖에서 떨고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8천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조 4천억 원 규모의 코인을 예치받고 돌연 출금을 중단해 코인판 폰지 사기 논란을 일으킨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이 기소됐습니다. 피해 규모를 8,800억 원대로 변경한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조직적 범행이라며 경영진 4명 모두에게 1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3년 넘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갑자기 파산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회사가 무너져 입출금을 중단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피해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저희 지금 피해자 다 놀라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난해 하루인베스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50대 남성은 법정에서 경영진을 흉기로 공격했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징역 15년에서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막강한 수비만큼 공격력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롭게 주희봉을 잡은 박주봉 감독은 특급 도우미를 자처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에 안세영이 네트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강도 높은 훈련에 안세영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올림픽 전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지고요. 오랜만에 이제 들어와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부임한 박주봉 감독이 처음 소집한 선수촌 합숙 훈련. 박주봉 감독은 안세영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며 보완할 부분을 짚습니다. 왼발이 너무 좁게 가고 그러니까 오른발로만 길게 넘어가려니까 마지막 사이드가 안 걸려 지금. 안세영은 지난 싱가포르 오픈에서 라이벌 천위페이에 일격을 당한 뒤 이어진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왕쯔이와 힘겨운 싸움을 한 끝에 기적 같은 역전 우승을 일궜습니다. 올해 5번이나 세계 무대 정상에 오르며 굳건히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경쟁자들의 도전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도 엄연한 현실. 수비만으론 한계를 실감한 안세영은 공격도 라이벌 천위페이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천유페이 선수가 제일 공격으로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 올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습니다. 오로지 안세영 선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전이 정말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거세진 것 같고 상대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일본 오픈은 안세영이 세계 정상 자리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며 날이 무척 더웠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20도, 대구 21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밤사이 내륙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주말까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가장 이른 시기에 계기를 찾아 다시 회담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중동발 악재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무력 분쟁을 이유로 다음 날 예정됐던 회담을 앞두고 조기 귀국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무산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며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 결례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경우 가장 빠른 기회로는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거론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불발에 따라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쟁점 현안은 여전히 해결 동력을 찾지 못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라인에 회담을 가장 이른 시일 내 재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둘째 날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한일 정상 간 대화도 건설적인 분위기로 진행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시간에 다른 정상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발 무력 분쟁에 한미 정상외교가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해법이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G7 회의 기간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은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첫날 정상 외교 무대에 올랐습니다. 호주 총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캘거리 국제공항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내립니다. 캐나다 측 환영 인사들이 줄지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시각 기준 취임 13일 만에 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정상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국처럼 G7 회의에 초청국으로 온 남아공, 호주 정상과 양자회담을 열고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원, 에너지 문제, 또 자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호주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Since then, we have built a very important economic relationship, a relationship of further defence cooperation, and a relationship between our people.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 날에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합니다.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이어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에 참석하는 겁니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와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예정입니다. 확대 세션 전후로는 별도의 양자회담이 열립니다. 갑작스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불발된 만큼 추가로 다른 정상과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을 통해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다시 시작하며 국제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추경 예산 처리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 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재위원장 등의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도 국민의힘은 추경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예결위 등을 즉시 구성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큰 틀의 반대는 없다면서도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추경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추경이 소모성인지 선심성인지 아니면 진짜 국민 민생을 돕는 생산적인 것인지를 따져야 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배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 9,64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전용해 추경 예산을 마련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원구성이나 법안 처리 등 전국 현안에는 온도차를 보이며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을 찾았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행은 안 된다고 하신 말씀 지금 정치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두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곤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서로 다른 당이 맡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하고 여당과 야당의 협력은 필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협력과 협치는 필수입니다.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의 첨예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인데 이 같은 시각차는 다른 상견례 성격의 회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방탄입법이라고 규정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중유골의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다소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겁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제1과제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거라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여야 모두 상견례 성격을 겸한 자리에서 일단은 최대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전국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등 전반적인 당 개혁을 논의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혁신위 구성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이현승, 김성원 의원도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에 있는 만큼 참패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회동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애초 야당은 3일 개최를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이틀 동안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일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서 특위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특검은 8명의 특별검사부 추천 명단을 추려서 인사혁신처에 임명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이들 가운데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한 가운데 수사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갑자기 입원한 가운데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면 조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글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검보 임명 등 본격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다만 민특검은 김 여사 측에서 별도의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김 여사가 입원한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보가 임명되면 대면 조사 계획 등을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과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직접 검찰청사에 나온 적은 없어 출장 조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을 연거푸 거부해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특검의 방침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민특검은 인선 작업과 동시에 최대 200여 명이 함께 일할 사무실 물색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면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비상계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더 정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보기에 효능감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제도적 측면도 무관하다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으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군 검찰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재판부가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인근인 울산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위였던 서 씨가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격인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해받은 2억 1,700여만 원을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은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거주지 인근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전 의원도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약 2달 만에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두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동일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볼 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다시 사건 이송을 요청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국민 참여 재판 진행 여부는 오는 9월 9일 열릴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도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는 만큼 위원회 활동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지 9개월 만에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해 10월 유가족들이 신청한 1호 사건 등 41건의 신청 사건과 8건의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1호 사건에는 희생자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단지 진상규명이나 책임 소재 규명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유족들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흐느꼈습니다. 오늘은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특조위의 조사가 시작되는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다만 특조위 조사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특조위는 전 정부에서 진행한 사전조사 당시 대통령실, 정부 부처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저는 정부기관이 가능한 한 협조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특조위는 앞으로 최장 15개월 동안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 정부가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만큼 앞으로 특조위 활동도 탄력을 받을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행위는 형법 제99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외환죄가 인정되면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99조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유죄 확정 여부가 다음 달 3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합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여간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떨어진 건데요. 정치적 불안정과 통상 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산출했습니다. 지난해 이전 경제 통계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업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평가한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한 해 만에 7계단 떨어졌습니다. 4대 부문 가운데 기업 효율성 분야가 44위로 21계단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재 유치, 위기 대응, 세계화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빴습니다. 인프라 분야 역시 21위로 10계단 떨어졌습니다. 도시관리와 유통인프라, 사이버 보안,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 등 경제 성과와 재정 조세 수준 등 정부 효율성 부분은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주로 설문 기반 지표의 전반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2024년 하반기 국내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대외 무역 환경 악화 우려가 기업들의 경제 전망으로 이어진 결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1위,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유에서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아랍에미리트가 5위로 올라섰고 혁신으로 첨단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 타이완이 다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13위, 중국이 16위, 일본은 35위였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외식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외식비에서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2,269원으로 지난 4월보다 154원 올랐습니다. 삼계탕 평균 가격도 17,654원으로 154원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통화 세부 기록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통화 세부 기록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된 데 대해서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되지 않았고 암호화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레까지 현재 예약한 사람에 대한 1차적인 유심 교체를 완료할 수 있다며 유심 재고도 충분해서 신규 영업 전면 재개를 위한 환경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정상 간의 관세 협상 큰 퍼즐을 먼저 맞춘다는 계획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일단 협상을 위한 범정부적 진용을 꾸리고 실무 협상부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진이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에 통상당국 고위급 관계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정상회담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한미 협상의 갈 길이 더욱 바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통상추진위원회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갑론을 박이 오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대미 협상은 단순히 관세 협상을 넘어 대미 산업, 기술, 투자의 새로운 협력 관계의 틀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한미가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은 우리 경제에 명운이 달린 현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인 만큼 우리 국익 극대화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윈윈의 협상,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우리 관계부처 여러분 모두가 한 몸으로 앞서 대미 협상을 총괄할 전담팀까지 구성한 정부는 정부 교체기 다소 더딜 수밖에 없었던 한미 협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G7 계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상 간 협상에 신호탄을 쏜다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지만 기술협상 실무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고 작업반도 구성하는 등 채비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다음 주 여한구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 실무진이 함께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미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30일에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도 개최됩니다. 정부 측에서 한미 관세조치 협의와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최종안까지는 아니어도 한미 협상 내용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일 양국 정상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양장회담을 열고 관세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양측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남아있다며 관세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두 번째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양국 정상은 30분간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논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에 대해 좋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솔직한 논의를 했다면서도 인식의 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今なお双方の認識が一致していない、そういう点が残っておりますので、パッケージ全体としての合意には至っておりません。 미일 양측은 지난달 23일 이후 4주 연속 6차례에 걸쳐 장관급 관세 협상을 이어오며 합의에 대한 낙관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일 양측이 애초 자동차 관세 25%를 10% 이하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미 측이 회담 직전 몇 %밖에 내릴 수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그려온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관세 협의에 대한 불투명성이 더욱 커졌다고 짚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정상 간 회담이라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중동 정세 악화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예전처럼 매주 일본과 협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일본으로서는 추후 이어질 실무 협의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 17일 미사일과 무인기, 즉 드론을 대규모로 동원해 이스라엘을 추가 공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키우마르스 헤이다리 지상군 사령관은 앞으로 몇 시간 내로 새롭고 진보된 무기를 동원해 맹렬한 공격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처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국가 안보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이용한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들의 권력 유지에 지구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군사적 강경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번 이란 대규모 공습도 핵무장 저지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점이 너무 공교롭습니다. 최근 네타냐후는 사법개혁 반대 시위와 부패 재판 재개, 극우 연정 갈등으로 국정 장악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란 공격으로 이슈를 돌렸고 내부 여론은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בתוך 6 שנים 20,000 שני איומים קיומיים שאנחנו פועלים להסיר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냉전 이후 유럽의 가장 큰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 불황과 인구 감소로 내부 반발이 극에 달했고 푸틴의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도 높았습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고 러시아를 지키겠다는 명분은 애국심을 고취하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осят приостановить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на 30, а то и на 60 суток. Просят о встрече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Но как же проводить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подобные встреч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네타냐후와 푸틴은 특수한 관계에 놓였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을 대거 공급해 푸틴을 도우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란 지원 여부가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앞가림도 바쁘고 미국 눈치도 봐야 하는 러시아가 개입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지구촌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어제 강원도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강물에 휩쓸렸습니다. 3명은 구조됐지만 실종됐던 학생 1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제주도 해수욕장에서도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른 더위에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가 비상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강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유독 잦은 곳입니다. 10대 남녀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수심 2.5m 급류에 갑자기 휩쓸린 건 월요일 오후. 사고 직후 주변을 지나던 인근부대 소속 군인이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조했습니다. 1명은 스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 15살 김모군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수색 작업 끝에 결국 이튿날 오전 사고 지점 인근에서 숨진 김군을 발견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친구들은 오열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홍천강 여러 지점 가운데 물놀이가 금지된 곳. 특히 앞서 내린 비로 강물이 불고 유속은 더욱 빨라진 상태였습니다. 들어갈 땐 깊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 중간쯤이 처음에는 바위로 이렇게 발이 닿는 지점이다가요. 허리춤까지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확 깊어지면서 거기가 좀 깎인 부분이더라고요. 수심이 2.5m까지 된다고 저희 대원들이 확인을 해서요. 구조대가 물에 빠진 조난자를 끌어올립니다. 물놀이 하던 10대 중학생이었는데 함덕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은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개장할 예정. 아직 정식 개장 전이어서 통제선이나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며 안전대책 마련 전에 물놀이객부터 몰려드는 상황. 사고 역시 늘어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는 인재 흐름의 순수지를 의미하는 두뇌 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0,000명당 인공지능 인재 순유출은 마이너스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나라 가운데 35위를 기록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의 마지막 이별조차 사치가 된 시대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여하는 2025년 4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해당 작품은 유족들이 장례라는 벽 앞에서 겪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조명하고 장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팩트추적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맞물려서 사망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이른바 다사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지만 화장장 부족으로 애를 태운 유족들의 안타까운 사연 등을 조명하고 장례 인프라와 정책의 한계, 나아가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0도, 광주 20도, 대구 21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도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 양파나 시금치를 먹으면 체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블루베리나 키위를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이와 함께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호흡기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더 심해지겠고요. 이르면 목요일 밤부터 내륙에도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시작부터 호우경보 수준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시아,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